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와 관련해서 국회가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과 최태원 SK 회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립니다. 정치권 이슈들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 후에 정부 차원의 대응책들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것이 데이터실을 국가재난관리시설에 포함을 시키고 국가가 관리 감독을 하겠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대응 TF, 사이버 안보 TF까지 구성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이런 대응책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적절하고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저희가 확연하게 알게 됐잖아요. 그 통신시설의 작은 불씨 하나가 전 국민을 마비시켰던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게 무슨 개인 기업이긴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공영방송이라든가 방송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네. 전파의 공공성을 강조하는데 사실 지금은 그 개인 기업들, IT 기업들의 그 규모가 전 국민의 모든 삶과 그리고 무슨 경제 활동, 그다음에 안보 활동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그런 정도 규모로 확산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기업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 이런 것들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접근해야 되지 않나. 오히려 좀 만시지탄이죠. 좀 늦지 않았나. 더 미리 진즉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하고 고민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과거에는 이제 그 기업들이 반발하고 해서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사태를 겪고 나니까 아마 여론이라든가 국민들의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어서 법도 통과될 것이고 그리고 이런 적절한 규제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만시지탄이지만 적절한 조치이다. 이렇게 평가하셨는데요. 한민수 대변인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아니 대통령실이 지금 이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를 인식을 제대로 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 대형 TF도 만든 거 하는 거는 조치를 해야 되는 거 보고요. 저도 이번에 카톡 이렇게 사용하다가 이렇게 멈췄을 때 당황했죠. 제 전화기의 문제인 줄 알고 저는 껐다 키기까지 했습니다. 대충 껐다 키면 되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전혀 안 되길래 이거 뭔 문제지 했는데 이 초연결 사회에서 진짜 이 데이터라는 부분이 이제는 앞으로는 정말 국가적 재난 상황이 이런 데서 발생할 수 있겠구나. 뭐가 터졌는데도 전 국민한테 알릴 수가 없거나 이동도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발빠른 거, 어제 민주당에서도 최고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민간 말씀하실 때 민간인데 독점 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기댄 우리 한국 정보통신 산업의 어떤 현 주소, 민낯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회도 그렇고 대통령실고 정부도 그렇고 좀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통령실이 이렇게까지 이제 규제를 할까요? 이렇게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현 정부가 이제 아무래도 보수 정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충돌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전문가들이 한다는 저도 그런 기사를 좀 봤습니다. 두 분 다 대책이 필요했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출근길 문답에서 기자들이 이런 독점 구조에 대해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렇다,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정부가 기업의 자유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히나 카카오 같은 IT 기업들이 그 자유에 기반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정부의 개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그런 규제가 기업의 혁신을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우려도 일각에서 나와서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보수의 입장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어요. 보수는 시장과 기업의 자유를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에 독점의 자유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제가 1997년에 기자 관훈 클럽으로 해서 미국 연수를 갔었는데 그때 미국에서 크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가 독점이다. 그래서 이것을 규제해야 된다는 것들이 미국 사회에서 큰 논란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한 독점을 행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국 내에서 오히려 그것을 문제 삼고 나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너무 그렇게 독점을 하면 다른 기업들이 성장하지 못한다. 시장의 자유가 침해된다라는 이유였어요. 그게 오히려 시장 자율 침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수의 입장이라는 게 독점을 지지하는 게 보수의 입장이 아닙니다. 보수는 시장과 기업의 자유를 위해서는 부당한 특권과 독점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된다. 그래야지 자본주의의 그런 어떤 정상적인 발전, 혁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네. 따라서 지금 현재 독점 기업들은 다 사회주의 국가에 있잖아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오히려 그 독점 기업들을 다 막고 있습니다. 법으로.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기업에 대한 자유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그 보수의 기본 철학과는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도 카카오가 어느 정도 좀 독점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보세요? 아니, 그럼요. 지금 카카오톡 갑자기 다른 메신저 가입하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네. 제 연락처 있는 맞아요, 분들이 맞아요. 다 글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카카오 측의 대응은 아주 미흡했죠. 사실 자기들 돈 아끼려고 이중화 조치 안 하다가 이런 큰 사안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주 미세하게 피해를 빨리 복구를 했듯이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책임을 지고 이번에 보상이 됐던 적절한 보상을 국민들께 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은 다 맞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사실 어찌됐든 이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의 차이가 있는 거죠. 분배를 많이 할 거냐, 성장을 할 거냐 이런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예전에 직전 정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타다였나요? 운송업체 관련된 부분들 하다 보니까 당시 지금의 여당 측에서 일각에서는 강력한 비토도 하고 비난도 했었습니다.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죽인다. 이런 비판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나오는 반응이랄지 이런 조치들을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면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또 이게 뭐냐고 분명히 볼멘 소리를 하거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주 정교하게 감정에 치우칠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정교하게 입법 사안은 입법 사안으로 하고 아니면 실제 제도상의 운용상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기업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그걸 해소하는 부분들 이것도 같이 가야지 기업들에 힘줄 거라고 믿어서 이렇게 지지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또 정부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또 하는 거에 대해서 180도 바뀐 거 아니냐 이런 항의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이윤의 사회화, 이윤의 사유화 그리고 비용의 사회화 없도록 재점검 당부했다라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자,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 역시도 이번 기회에는 진전이 있을 것 같다라고 앞서서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과방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면서 증인 채택 여부 이제 어제 결정나지 않았습니까? 네. 당초에는 그 카카오 이사회 김범수 의장 그리고 최태원 SK 회장 이해진 네이버 GIO까지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이었는데 결국에 합의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어떤 부분이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세요? 아니 이게 처음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놓고 그 의장을 불러야 되느냐에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아요. 네. 근데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기자들과 만나서 그 기본으로 이분들을 부르는 것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업 오너들에서 일만 생기면 기업 오너를 불러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정치적 공세를 폈던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도의 얘기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는 그러면 김범수 그 의장만 부를 게 아니라 그 다른 네이버 이해진 GIO라든가 결국은 SK 그 최태원 회장까지 회장. 부르게 됐잖아요. 저는 그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으로 그분들이 오셔서 자기들의 최고 책임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국민들 앞에 말씀드리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 공방에 답하는 것들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이제 걱정되는 것은 과거처럼 그냥 그 회사 대표들을 불러놓고 오너들을 불러놓고 고함만 막 치면서 그냥 고래고래 고함만 치다가 답변하려고 그러면 그만두세요. 내가 얘기할 거예요. 이런 식의 이런 것들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을지 그것들이 좀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국민적 굉장한 관심사가 있는 거고 또 굉장히 안보 측면에서도 논란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여야 의원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무슨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내올 수 있는 그런 국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은 좀 다를 거라고 봅니다. 여야 의원들도 지금은 전 국민이 이제는 방송이 아니더라도 유튜브랄지 모든 걸 지켜보기 때문에 공부 안 하고 와서
뭐 이렇게 이른바 설렁설렁 했다가는 큰일 날 겁니다.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카카오고. 근데 저는 이제 이 증인 채택 과정을 좀 보면은 이 대통령께서는 이 사회적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과 강조하시고 점검할 필요성을 얘기하는데 이 김범수 부장이 카카오의 실질적 소유주 아닙니까? 다른 뭐 전문 경영인을 부르자고 하고 막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힘이 이러니까 또 다르다는 비판을 보수 정부는 무조건 기업 오너들은 일단 국회 안 오게 하려고 막으려고 하고 근데 대통령은 또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간극들 이런 것도 좀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여기서 제일 조금 뭐 저는 기업 오너들을 이렇게 뭐 옹호할 생각 전혀 없는데 이혜진 뭐 지아이온가요 네이버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지금 다들 언론에서 대응 잘했다고 하는데 얼떨결에 불려나왔어요. 불려나오게 생겼습니다. 이거야말로 저는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인데 좀 국정을 전반적으로 뭐 이런 참 비판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대통령하고 따로 놀고 이런 부분들 다들 국민들이 보고 판단한다는 평가한다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감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제 환노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김일성주의자 뭐 이런 발언을 했었던 김문수 경사노위원장 고발안을 의결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표결이 진행이 됐었는데 그 과정에서 고성이 좀 오가기도 했습니다. 현장 상황 보고 대담 이어가죠. 김문수 경제사회 노동위원장 고발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논리를 이게 들고 하시는데 계속적으로? 예? 아니 신정국 그 사람이 소유장 사건으로 왔을 때 다음에 사양을 맞지 않습니까? 다음에 그게 네 잘못됐습니까? 앉으셔도 되고 네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까 이게? 다수 개를 갖고 이게 됩니까 이게? 예? 홍보를 하세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왜 말이 안 돼? 앞으로 그래. 앞으로 계속적으로 김문수 경제사회 노동위원장 고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결국 김문수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여당은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야당이 단독으로 표결을 했는데 상황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심의 자유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국회에서 의결한 행위가 실질적으로 실익이 있을까의 문제는 좀 이따 뭐 다음 질문에서 하실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차치하고 저는 김문수 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하나는 변론의 측면이 있고 하나는 비판의 측면이 있는데 이 변론의 측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위원장 주장은 본인이 이제 운동권의 대부처럼 오랜 노동운동을 해오고 학생운동을 해왔던 분인데 과거 자기가 두 차례에 걸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교도소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그 사상범들이라는 사람들이 통방을 해가면서 김일성주의를 공부를 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나와서도 그 사람들 현재 사회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많이 가 있는데 사상전향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그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개인적인 경험의 측면을 얘기한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뭐 질문 자체가 뭐 김일성주의자는 뭐 충성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답변을 했다는 이게 이제 변론의 측면이면 또 비판의 측면도 있는데 비판의 측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번 국정감사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번 정부가 출범한 지는 4달밖에 안 됐고 그 이전에 5년간 쌓여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 김문수 위원장님 저 발언 때문에 굉장히 묻혀버렸어요. 그게 다 그냥 색깔론이야라고 얘기하면서 그 부분을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뭐 야당에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기회로 작용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고요. 묻혀버렸다는 측면과 추적을 제대로 못했다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는 그 발언이 적절했을까? 예를 들면 뭐 개인의 양심이나 개인의 생각과는 별개로 네. 어쨌든 국정감사장에서 그 발언을 통해서 다른 부분들이 다 오히려 중요한 공격 포인트들이 다 넘어가 버렸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명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개인의 신념 문제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윤건영 의원에 대한 이제 그 표현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한 개인 의원에 대한 표현이었는데 이걸 국회 모욕죄로 적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 틀린 것 아니냐, 그러면서 실효성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분은 장관급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아주 중요한 제가 설립 목적까지 다시 한번 찾아봤을 정도로 중요한
기구입니다. 사회적 합의 기구죠. 노동, 복지, 경제, 대타협을 이뤄내는 사실상의 실질적 기구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 주고요. 근데 그런 분이 국회에 와가지고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저는 뭐 변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양심은 국회 국감장 오지 말고 일기장에 적거나 아니면 개인 유튜브에서 얘기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대통령한테도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은 뭐 말씀 들어보니까 이분이 노동 쪽에 발거서 시켰다고 하는데 이 노동 뭐 대타협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식의 난리를 쳐가지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뭐 김문수 뭐 위원장뿐이겠느냐, 문재인 대통령 김일성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네. 이런 식의 대응을 해가지고는 이 문제는 풀리지 않아요. 좀 전에 앵커께서 질문하신 대로 저는 그 윤건영 의원 국회의원 국감장에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수령을 뭐 충성한다는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 거기서 수긍했다는 거 이런 부분들 질의에 대해서요. 네. 이거는 분명히 모욕이 된다고 보고요. 또 거기다가 혐의를 보니까 유증 혐의도 들어있더라고요. 뭐 김문수 위원장께서 민주노총의 위원장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예. 불명한 것 같습니다. 이건 분명히 될 것 같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대통령과 정부 특히 여당에서는 김문수 위원장을 지금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안고 가고 이렇게 보호하고 가는 게 과연 앞으로 국정이랄지 이 경산호위 위원장이란 자리와 이 경산호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사회적 합의급이기 때문에 갈등을 풀어야 되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갖고 갈 수 있을지 뭐 검찰이 모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은 뭐 수사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고발 조치된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논란이 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국정에 부담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어떤 그 논란과는 별개로 이것이 국회가 검찰에다 고발을 하는 것들이 옳으냐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왜냐하면 그 공인에 대한 어떤 그 발언에 대해서는 그 지금까지 사법부의 판단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하게 비판을 인정해 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영주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내려졌고 심지어는 뭐 온 국민,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던 광우병, PD수첩의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을 무죄로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발 조치하는 것은 뭐 물론 정치적인 비난이나 공격이나 이런 걸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 입장에서. 네. 근데 이것을 또다시 뭐 여야가 요새는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걸핏하면 이것을 법정으로 끌고 가거나 검찰에 고발하거나 뭐 이런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것은 정치의 사법화를 스스로 자처하는 것이다. 사법의 정치화를 스스로 자처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야 안보 공방도 다뤄보겠습니다. 양당 대표 꾸준히 관련 발언들 내놓고 있는데요. 어제 있었던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 사용을 공언하면서 펼치고 있는 미치광이 전략의 복사판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북한의 판문점 무력 도끼 만행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미치기에는 몽둥이가 약이다. 김정은이 만행하는 한반도에서 전술핵을 사용했을 때 괌과 오키나와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을 무릅쓰고 과연 미국이 핵무기로 북한에 반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비책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보는 어떤 이유로도 악용돼서는 안 됩니다. 특히 남북 관계가 적대적 공생 관계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과거의 경험을 살려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국감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예산 입법 국회가 시작됩니다. 민생 경제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민생 해결과 국가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촉구합니다. 네, 우선 정진석 비대위원장 발언 보면 수위가 점점 높아집니다. 최근에 북한의 도발을 미치광이 전략의 복사판이다, 몽둥이가 약이다 이러고 그 전날에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을 동북아 미친개라고 비판을 하는 이 표현이 참 이렇게 계속 수위를 높이는 데는 어떤 다 전략적인 판단이 있을 것 같은데 당 내부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이런 비대위원장의 이런 높은 표현에 있어서 다들 좀 같이 힘을 싣는 분위기입니까?
그 보수 정당은 기본적으로 북핵 사태에 대한 굉장한 공포감을 갖고 있어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김정은이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거든요.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신 뭐 미치광이 전략이라는 것들은 사실 우리 표현으로 보면 굉장히 거친데 이게 공식적으로 미국에서도 루네틱 팔리시라고 그래갖고 저 광인 전략이다라는 얘기로 그 김정은에 대해서 여러 번 평가한 적이 있어요. 그걸 네. 뭐 돌려서 얘기하신 것 같고,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라는 것은 사실은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판문점에서 도끼마랑 사태가 났을 네. 때 거기에 대해서 북한의 그 만행에 대해서 규탄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신 적이 있죠. 예. 그런 것들을 차용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당 내에서는 정진석 위원장께서 표현하는 것과 같은 것들을 뭐 꼭 똑같이 얘기하지는 않지만 보수 정권 내에서 혹은 보수 정당 내에서 굉장한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고, 북한이 어떤 도발을 저지를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은 그 민주당에 대한 어떤 서운함이랄까, 뭐 이런 부분들, 뭐 민주당이 그동안에 쉽게 얘기하면 북한에 대해서 너무 환상적인 그 낭만적인 시각을 국민들에게 불어넣고 안보에 대해서 회의하도록 만든 게 아니냐라는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발언이 굉장히 과격해지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발언에 대한 기조는 그렇게 알겠는데, 그럼 핵 무장론에 대해서는 그러면 김기현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핵 무장해야 된다고 하고, 유승민 의원도 뭐 핵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하는데, 이게 당론이라고 봐도 됩니까, 의원님? 아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집권당 내부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그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나름대로 안보실에서 나름대로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예. 이게 일치된 의견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집권당 내부뿐만이 아니라 야당에도 없는 것 같고, 서로들 굉장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얘기하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내고 있는 건데, 지금 주장하시고 계신 것들은 무슨 전체적인 의견이 수렴이 됐다든가 전략이 세워져서라기보다는 북한의 어떤 무차별적인 도발에 대한 즉흥적인 반응의 성격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국민의힘이고, 발언도 조금 전에 들어보셨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여야 대표가 지금 나란히 방송에서 보여줬는데, 화면을 가리면 많은 국민들은 헷갈려하실 것 같아요. 정진석 비대위원장, 국민의 여당 대표 말씀이 저 야당 대표가 했어? 할 것 같고, 이재명 대표 말씀하신 대로 이래도 적대적 공생관계로 가면 안 된다. 경제, 민생 챙기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하자. 이거 여야정 협의체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 여당이 계속 요구했어요. 야당이 안 했고. 네. 전 그리고 지금 이제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집권당입니다. 국민들의 민생을 야당도 챙기지만은 1차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집권당인데, 지금 북한의 안보 위기에 대해서 일치된 의견이 없이 몽둥이 개 얘기 나오고 저런 험한 소리 해서 북한을 자극하고 지금 안보를 고조시키고 있어요. 이건 전략적으로 보수층이랄지 이른바 안보에 불안해하는 이런 아주 극렬한 보수층 같은 분들, 거기를 겨냥한 정말 정치적 계산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야당이 그렇게 설사한다더라도 자중시키고 전쟁 중에도 대화가 필요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그래도 비핵화가 필요하고 대화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국지전 나고 전쟁 나면 우리 경제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전에 나왔던 그 정진석 위원장의 이 발언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만에 하나 한반도에서 전술핵 사용했을 때 괌과 오키나와 이 부분 되게 위험해요. 왜냐하면 아마 전술핵 얘기하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바이든 정부에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가를 냈습니다. 거기에서 비핵화 얘기하면서 핵 확장 억제 전략, 쉽게 말하면 핵 우산 충분히 제공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한 게 지난주입니다. 이렇게 한미동맹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정말 신주따지 모시듯이 맨날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한미동맹. 한미동맹 잘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전술핵 얘기를 하려고 강조한 것 같은데, 이건 한미동맹을 분열시키는 훼손하는 행위예요. 이런 발언들이. 네. 저는 상당히 위험하게 봤고요. 그래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한미일 군사훈련 부분도 비판하다가 이제 식민사관을 본인도 모르게 드러냈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조부가 친일파였다는 거를.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조금 말씀을, 본인이 집권당 대표다, 다음 전당대회 전까지는
총 책임지고 있다는 좀 엄중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나. 자꾸 이렇게 내뱉어놓고 뭐 내부 분열상으로 보이고 그럼 못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을 책임진 집권당 대표인데 좀 답답해서 제가 좀 목소리 높였다는 알겠습니다. 점 양해 자.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표 여야정 협의체 구성하자고 촉구했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여야가 충돌하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당 입장에서는 이 이재명 대표가 여야정 협의체 제안한 거에 대해서 응할 의사는 있는 겁니까? 그 여야정 협의체 아까 한민수 대변인 얘기하셨지만 네. 2018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하자고 5당 원내대표들을 모아서 하자고 해놓고서 한 번 모아서 그냥 쇼처럼 한 번 모은 다음에 그다음에 다 그냥 없애버렸어요. 본인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하자고 주장을 해서 모아놓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도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장하시는 것은 나름대로 경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수준이든 간에 함께 모여서 얘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여야정 협의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2018년에 한번 모았다가 쇼 한 번 하고 끝난 것처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만약에 야당이 지금 절대적인 다수 의석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여당에서 내는 어떤 경제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도와주시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태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여야정 협의체가 만약에 뭐 꼭 있어야 된다 아니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요. 일부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저거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어떤 그 사법 리스크를 이것을 축소하거나 그런 것들을 뭐 시각을 좀 돌리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의 시각이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해주신 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오늘 첫 재판이 시작됩니다. 지금 10시 반에 공판 기일이니까 시작을 했을 걸로 보이는데 문제가 된 게 두 가지입니다. 네. 그 김문수 처장을 몰랐다고 했던 김문기 것과 처장. 네, 김문기 처장. 김문수 네, 씨가 그리고 너무 유명하니까. 네, 김문기 처장. 예. 백현동 관련해서 뭐 국토부가 요청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던 지금 나오는 이 발언들인데 실상 본격적인 사법 리스크가 시작된 거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대변인님. 저는 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아니 뭐 윤석열 검찰이 기소하고 뭐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을 놓고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이제 이재명 대표를 음해하려는 세력들 얘기고요. 한번 보시죠. 이거를 이제 소환 출두 요구한 게 정말 당 대표 된 지 3일 만인가요? 그리고 정기국회 첫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지금 여소야대 국면에서 그 국정의 파트너라고 하면서 협치를 구하겠다. 저는 참 얼토당토하는 지금 행위들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보면 두 가지 기소 사항이 지금 뭐 제목에도 나왔습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김문기 전 차장을 이재명 대표가 알았나 몰랐나. 네. 그리고 백현동 부분을 위협으로 받아들였냐 안 받아들였냐. 그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 본인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성남시장 할 때는 산하기관에 한 4,000명 넘게 있어요. 그 뭐 기억에 인지하지 못했다 이분. 하지만 다음에 대장동 문제가 불거진 다음부터는 전문가가 누구냐고 하니까 이분을 얘기하길래 뭐 자주 통화도 하고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위협이란 부분은 당시 기자들이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그 재판부인가요? 검찰에 취재 확인서까지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국토부가 박근혜 정부 때인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여러 차례 공문도 보내면서 위협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걸 기자가 취재 확인서까지 낸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제1당 대표를 지금 기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보도를 보니까 그 국감장에서 한 발언을 가지고 기소를 한 경우는 뭐 유례 없는 일이다. 뭐 처음이라는 보도까지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는 이게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국민의힘 소속의 지자체장들이 국감장에서 얘기하다가 본인이 뭐 예를 들어 저런 식으로 거짓말했지 않느냐 따지기 시작하면은 다 부메랑에서 기소되고 그럴 사안이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선택적 기소와 선택적 수사를 하지 않았나. 그리고 모든 수사라는 게 수사는 공정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대선에서 낙선한 쪽은 뭐 정말 먼지털이 수사를 하고 있고 무리한 기소를 하고 있고 그러지 않은 쪽은 뭐 수사 자체가 누구라고 제가 특정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뭐 아예 그냥 입건 자체가 안 돼요. 모든 게 무혐의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많은 국민들이 이 재판이 시작됐다고 해서 이걸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백현동과 관련된 것은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이야기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네, 나온 맞습니다. 그런 네, 발언이었죠. 맞습니다. 네. 저는 뭐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백현동 그 개발 아파트 개발이라는 게 이게 완전 녹지로 돼 있던 걸 4단계를 등급을 상향시켜서 거기다 아파트를 지었고 기네스북에 나올 법한 50m 옹벽을 지어서 지금 사진 보셨잖아요. 그게 아파트 지을 수 있는 장소입니까? 그렇게 해서 지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성남시가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이렇게 자료가 나온 명백한 거짓말이잖아요. 그거를 아니 그리고 본인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다음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아니 나를 탈탈 털다가 결국은 별것도 아닌 백현동으로 꼬투리를 잡아서 문제를 삼는다. 사실상 시인 아닙니까? 꼬투리를 잡아서 그러니까 내가 그걸 했는데 그거 별것도 아닌데 그걸 꼬투리를 잡아서 나를 문제 삼고 있다라는 사실상 시인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게 어떻게 그 아파트의 4등급 상향 조정을 해서 그런 지을 수 없는 곳에 아파트를 지어서 천문학적인 액수의 특혜를 여러 사람에게 준 것이 그게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별거 아닌 그 범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일반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건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문기 씨에 대해서도 전혀 수많은 사람이어서 몰랐다. 아니 가서 골프장 가서 같이 뉴질랜드에 10박 11일 같이 골프 가서 골프도 치고 시장님하고 찍은 동영상도 자기 가족에게 보낼 정도고 그런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됐다면 당연히 이 사람 누구였지라고 본인이 확인해 봤을 거 아닙니까? 서로 가사 몰랐다 하더라도. 근데 그런 과정이 다 지난 다음에 나는 그 사람 전혀 몰랐던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신 게 마치 지난번에 무슨 TV 토론에 나와서 우리 형 나 정신병원에 보낸 적은 없어 라고 얘기해서 허위사실로 기소되신 거 아닙니까? 예. 2심에서 유죄 판결도 받았었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대법원에서 예.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석연치 않은 판결이 도대체 이게 무슨 로비가 있었던 거냐 아니냐라면서 대장동 사건과 연관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본인이 하신 말씀을 온 국민 앞에서 하신 말씀을 저렇게 번복해놓고 그게 죄가 아니다? 그럼 정치인이 무슨 말을 믿어야 됩니까? 저는 이거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변인님 이게 저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소 이제 주제에 벗어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뭐 한 말씀 드리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 이재명 대표가 뭐 알았냐고 인지의 문제 그런 위협을 협박으로 받아내냐 안 받느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뭐 정황상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게 지금의 여당의 뭐 공격의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지 않았겠어? 그럼 제가 이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제가 이제 그 선대위 공보단 일을 했는데 그런 거 기억 다 하실 겁니다. GH라고 경기 도시주택공사가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 옆집에다가 사무실을 얻었는데 어떻게 그게 비선 캠프가 아니겠느냐? 어떻게 모르고 그 사무실을 얻었겠느냐? 그 둘은 연결돼 있다. 가짜 사진으로 판명됐지요. 그거 제가 그 대선 때 저한테 저 아주 가까운 제 처입니다. 의심하더라고요. 그 내가 무슨 말이냐. 판교 사업단 5명 중에 4명이 끝까지 근무했다. 정말 그 정도로 공세를 하니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김문기를 몰라? 같이 갔다 왔는데 시차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건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세요? 언론이 보도를 많이 안 했죠. 무혐의로 났습니다. 나면서 이유가 다 뒤졌습니다. 경찰이 5개월 동안. 이분들이 초과 근무 수당 받으려면 뭐 이렇게 인지를 하나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문인식 이런 거까지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는데 비선 캠프는 아니다.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했다. 그래서 이 합리적 추론이나 근거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해야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전화기에 입력되어 있는데 모를 수 있어 그분? 제 전화기 한 4,000명 있는데 제가 모르는 사람 많아요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식으로 한 제1야당을 대표를 공격할 때는 증거와 이런 걸 가지고 공격해야지. 본인들의 생각, 뭐 분위기, 사진 이렇게 하면은 이건 정치가 아니고 정쟁으로만 가겠다는 과도한 그렇게밖에 추측이다. 아니 근데 그 추론의 오류죠. 오류. 왜냐하면 10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다고 해서 나머지 9가지가 다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과도한 추론의 오류라고 그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지 제가 그 한민수 대변인께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방산 주식 그 보유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다 지금 처분은 했습니다. 근데 전재수 의원, 민주당 내 의원이 지지했던 사람들에게는 실망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단 말이죠. 이게 전재수 의원 개인의 의견이라고만 봐야 되는 거겠습니까? 저는 뭐 국회의원들이 뭐 여야 마찬가지입니다. 뭐 헌법기관이고 본인의 의견이고 당에서 어떻게 뭐 지금 뭐 제왕적 총재도 아니고 뭐 대통령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일사불란하게 어떻게 다 줄 세울 수 있게 그런 거 아닙니다. 무슨 의견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뭐 그것도 이 대표도 같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물론 대선이 3월 9일에 있었는데 뭐 제가 정확히 언제 외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천 계양을인가요? 거기 이제 보궐선거를 출마를 결심하기 전에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을 했고 그다음에 왜 이제 국방위로 갔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게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는 하지만 또 반론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과연 이 두 회사가 꼭 방산업체로 분류될 수 있냐 이런 반론을 제기한 측도 있습니다. 뭐 저는 다 좋습니다. 부분이 있는데 이제 국방위를 가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제가 알기로는 재산 신고를 할 때가 8월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새로 들어온 의원들은 그때 했을 거로 봅니다. 그리고 8월 30일 날 재산 신고를 하면서 이게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느냐? 뭐 제가 국회에서 근무해봤습니다만 국회에도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다 심사를 청구하면요, 그게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의원들이 다 상임위 재배정을 받기 때문에 한 2달 정도 걸립니다. 그 심사 청구 기간이었고 이거를 이제 한 언론이 기사를 쓰면서 이제 바로 다음 날 매도를 한 건데요. 전재수 의원이 이제 지적하는 부분은 대선이 끝나고 나서 지지자들은 TV도 보고 싶지 않아 할 정도로 굉장히 시름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이 당시 이제 후보였던 사람이 이렇게 주식 거래를 했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면을 좀 지적을 한 게 전재수 있거든요. 의원은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수도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저는 뭐 동의는 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뭐 시점이 한 2달 정도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논식을 불켰던 이재명 후보가 있는데 가장 먼저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그래서 모든 지지자들을 달래고 그런 말씀들을 여러 차례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대선에서 지면 지지자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실망과 이렇게 낙심을 했습니다만 가장 큰 낙심을 한 거는 이재명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그렇게 좀 너무 전재수 의원처럼 그냥 재단하는 것도 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정치권 소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